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골짜기에 바람소리만 가득한 커다란 대숲이 있었습니다. 그 대숲 가장자리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홀로 서 있었지요. 그 집에는 서민준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달기 울기도 전 희미한 새벽빛이 창호지를 물들일 때면 그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늘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지만 그는 묵묵히 일어나 겉옷을 여몄습니다. 그의 세상에는 소리가 없었기에 바람이 대숲을 흔드는 소리, 마른 약초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밖으로 나와 차가운 샘물에 세수를 했습니다. 물이 어찌나 차가운지 손끝이 금세 아려왔지만 그는 오히려 그 감각에 정신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젖은 장작이 타닥거리며 매운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그 연기 냄새와 눅눅한 흙냄새가 뒤섞여 대숲의 아침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는 솥에 거친 잡곡을 한 줌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아침밥이었습니다. 그의 작은 집안은 온통 약초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에는 꼬불꼬불한 뿌리들이 매달려 있었고 방구석에는 잘 말린 잎사귀들이 지프로 엮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말을 못하는 대신 흙과 나무와 풀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손길만으로 어느 풀이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어느 뿌리가 기운을 돋우는지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중님 바보라 불렀지만 대숲의 모든 생명은 그를 친구로 여겼습니다. 아침밥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죽을 한 그릇 비우고 민주는 물동이를 지고 샘터로 향했습니다. 샘터는 마을 어귀에 있어 가끔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곤 했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훈장님을 따라 글을 배우러 가던 아이들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멀찍이 서서 돌팔매질을 하며 깔깔거렸습니다. 저기 바보 온다. 말 못하는 벙어리다. 돌멩이가 그의 발치에 떨어졌지만 민주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물동이의 맑은 샘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깡마르고 초라했지만 두 눈은 대숲의 그것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는 지게를 지고 돌아서서 다시 자기만의 성체인 대숲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운 물동이 때문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의 무게로 인해 늘 조금은 처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새벽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지난 여름 험한 바위 틈에서 목숨을 걸고 캔 산삼한 뿌리를 정성껏 싸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골짜기에서 가장 큰 장터가 서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산삼을 이끼로 감싸고 낡은 보자기에 쌌습니다. 이 산삼만 팔면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쌀과 소금을 살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는 꽁꽁 언손을 입김으로 불며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온갖 물건을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가 뒤섞여 귀가 멍멍할 지경이었습니다. 이 시끄러운 소리의 바닷속에서 민준의 고요함은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비집고 다녔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지만 그는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한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마을의 유일한 약방이었습니다. 약방 문턱에 들어서자 매캐한 약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에는 수염을 길게 기른 늙은 약방 영감이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기다렸다가 앞에 손님이 가자 조심스럽게 산삼이 든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영감은 귀찮다는 듯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튼실하게 뻗은 산삼의 자태를 보자 그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그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산삼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습니다. 생긴 건 그럴듯한데 약 기운은 별 볼 일 없겠. 영감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영감이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으리란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손을 저으며 산삼의 가치를 표현하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험한 곳에서 이것을 캤는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그의 몸짓을 비웃듯 잘라 말했습니다. 시끄럽. 이놈 바보 녀석이 어디서 흥정을 하려 들어. 영감은 약방 구석에 있던 작은 쌀자루를 들어 민준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나 받고 떨어져라. 그마저도 내 놈을 딱하게 여겨주는 것이다. 민준은 쌀자루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삼값으로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가 다시 무언가 항의하려 손을 들자 영감은 버럭 화를 내며 쌀자루를 발로 찼습니다. 툭 하고 터진 쌀자루에서 희디인 쌀알들이 흙먼지 가득한 약방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장터의 소음이 순간 멎은 듯 했습니다. 민주는 쏟아진 쌀알들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축 처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아무 손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흙먼지에 섞인 쌀알을 한 톨 줍기 시작했습니다. 약방 영감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고 문 밖에 서 있던 몇몇 구경꾼들도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바보 녀석. 불쌍하게 됐군. 민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흙과 뒤엉킨 하얀 쌀알들만 보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조차 바닥에 떨어진 쌀알 위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엎드려 쌀알을 줍던 민주는 겨우 반쯤 채워진 쌀자루를 들고 묵묵히 약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영감의 비웃음 소리가 날카롭게 따라붙었습니다. 대숲으로 돌아오는 길.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산삼갑, 쌀 반 자루를 꼭 쥐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깊은 숲, 자신을 기다리는 유일한 안식처를 향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바람이 그의 텅 빈 소매를 스치며 울었습니다. 대숲은 그렇게 말 못하는 젊은이의 슬픔을 안고 또 하루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쉼없이 눈이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었고 대숲은 바람이 지날 때마다 칼날 같은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민주는 좁은 초가집에 갇혀 창호지에 어른거리는 눈보라의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얻어온 쌀도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장작을 아궁이에 밀어 넣으며 이 지독한 추위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대숲 전체가 뽑혀나갈 듯이 바람이 울부짖던 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바람 소리에 묻혀버린 그때 누군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얇은 방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했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깊은 밤, 험한 눈보라를 뚫고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문빗장을 열자 차가운 눈바람과 함께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인형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웃에 사는 가끔 민준에게 삶은 감자 한 알이라도 건네주던 유일한 이웃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다 쓰러져가는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민준, 제발 우리 손주 좀. 할머니의 유일한 피부치인 어린 손자가
밤새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다 방금 전숨이 넘어가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눈물과 눈이 뒤엉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이고 재빨리 자신의 약초 꾸러미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한 고열과 경련에는 일반 약초가 소용없었습니다. 민준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설온버섯. 오직 이런 끔찍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깊은 겨울밤에만 대숲 가장 안쪽, 절망의 낭떠러지라 불리는 아찔한 절벽 틈에서만 자라는 귀하디귀한 약재였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다 낡은 삿갓을 쓰고 두꺼운 겉옷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튼튼한 밧줄을 메고 약초를 캐는 호미를 챙겼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며 말렸지만 민주는 그저 할머니의 거친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울부짖는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람은 비수처럼 얼굴을 파고들었고 눈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게 쏟아부었습니다. 대나무들은 괴로운 비명을 지르며 서로 부딪혔습니다. 민주는 몇 번이고 깊은 눈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발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오직 손에 쥔 호미의 감촉과 절벽의 위치를 기억하는 본능에 의지해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마침내 절벽 끝에 섰습니다. 그는 밧줄을 굵은 대나무에 묶 아찔한 절벽 아래로 몸을 내렸습니다. 바람이 그의 몸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바위 틈을 더듬어 마침내 얼음꽃처럼 피어난 하얀 설온 버섯 몇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그가 버섯을 캐내어 품에 안는 순간 밧줄을 묶었던 대나무가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절벽 중간의 소나무 가지에 걸려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깊은 눈더미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신음하던 민주는 바로 그때 아주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커다란 대나무 아래 마치 눈으로 빚은 인형처럼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찢어지고 피에 젖었지만 한눈에 보아도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살결과 칠흑 같은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굳게 쥔 손 옆에는 어둠 속에서도 영롱한 빛을 발하는 빛이 봉황비녀 하나가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순간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다가가 코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희미하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절벽을 탔는지, 손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사실을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그는 품속에 설온 버섯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절반은 다시 조심스럽게 품에 넣고 나머지 절반은 얼어붙은 여인의 입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곤 자신의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여인을 등에 둘러맸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문지방을 넘자마자 쓰러졌습니다. 그는 기어가다시피 박씨 할머니에게 설온 버섯의 절반을 건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틀이 지난 후였습니다. 온몸은 손뭉치처럼 무거웠지만 방 안에는 낯선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구해온 여인이 멍한 눈으로 아궁이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깨어났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낯선 것과 말을 못하는 민준을 보고 며칠 동안 심한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의 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자신이 해치지 않을 것임을, 이곳은 안전함을 필사적으로 알렸습니다. 여인은 비록 기억을 잃었으나 몸에 밴 기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내민 거친 죽을 한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 한 숟가락도 흘리지 않고 깨끗이 비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더 이상 방구석에 움츠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다 해진 옷을 발견하고는 서툰 바느질로 정성껏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약초를 다듬으면 옆에서 조용히 그것을 종류별로 분류했습니다. 민준은 아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눈 속에서 만난 차가운 아린 사람이란 뜻이기도 했고 그저 그가 발음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아린은 그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없었지만 그 어떤 대화보다 깊은 교감이 오고 갔습니다. 민준은 아린을 위해 난생 처음 산토끼를 잡았습니다. 그는 토끼 가죽으로 그녀의 발을 감쌀 따뜻한 신을 만들었습니다. 아린은 민준이 끓여준 뜨끈한 죽의 맛에 비록 조미료 하나 없는 거친 죽이었지만 난생 처음 맛보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텅 빈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먼지투성이었던 초가집은 몰라보게 정갈해졌습니다. 그 겨울 대숲의 초가집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의 불씨가 꺼지지 않아 답짓는 연기가 매일 피어올랐습니다. 말을 못하는 남자와 기억을 잃은 여자, 세상에서 가장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가장 완전한 온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유일한 세상이었고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로였습니다. 일고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대숲에도 마침내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흙내음이 짙게 피어올라 대나무 숲은 겨운에 묵혔던 잿빛을 벗고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초가집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린이 정성껏 바른 창호지는 햇빛을 더 환하게 받아들였. 방구석에는 그녀가 꺾어온 작은 들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말없이 지냈지만 서로의 작은 몸짓과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짜기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을을 다스리는 조방백, 즉 현감나리의 부인이 원인 모를 괴이한 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렀지만 차도가 없었. 부인의 피부는 비늘처럼 일어나며 흉측하게 변해가고 밤마다 끔찍한 고통에 비명을 지른다고 했습니다. 조방백은 부인을 낫게 하는 이에게는 집안의 재산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며 온 고을에 큰 상금이 걸린 방을 붙였습니다. 그 소문이 대숲까지 흘러들었을 때 아리는 민준이 모아둔 낡은 책첩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할아버지가 쓰던 것으로 글이라기보다는 그림에 가까운 기이한 약초 그림들과 알아보기 힘든 기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저 물려받은 대로 약초를 캐고 다듬을 뿐이었지만 아리는 그 책첩을 넘기며 알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그녀의 몸은 그 기록들이 평범한 약초 도감이 아니라 아주 오래되고 귀한 의서의 일부임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장터에서 들은 조방백 부인의 증상을 손짓 발짓으로 아린에게 설명했을 때였습니다. 피부가 비늘처럼 일어나고 검게 변하며 밤마다 고통이 심해진다는 대목에서 아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잊혔던 기억의 파편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낡은 의서를 뒤졌습니다. 그리고는 민준이 특별히 뒤뜰 구석, 아무도 모르는 곳에 몰래 키우고 있던 3가지 약초 그림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하나는 붉은 이슬을 머금은 풀이었고 다른 하나는 뱀의 혀를 닮은 뿌리였으며 마지막 하나는 달빛에만 피어나는 작은 꽃이었습니다. 민주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약초는 그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하고 또한 가장 위험한 독초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약으로 쓸 생각은 감히 하지 못하고 그저 대대로 지켜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리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새 약초를 가리키며 그것들을 섞는 순서와 양을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아는지도 몰랐지만 그것이 희귀한 독을 푸는 유일한 해독제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린의 눈빛에 담긴 지혜와 확신을 믿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그 비밀스러운 약초들을 캐내어 아린이 가리킨 순서대로 조심스럽게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초가 끓어오르자 쓰고도 향긋한 난생 처음 맡아보는 기이한 향기가 초가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꼬박 하루를 달여 검고 작은 환약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검은 옷으로 몸을 가리고 몰래 관아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약이 든 주머니를 부인의 침소 앞마당에 떨어뜨리고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골짜기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방백의 부인이 기적처럼 병석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방백은 기뻐하는 한편 자신을 능멸하듯 몰래 약을 던지고 사라진 신비의 의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포졸들을 풀어온 마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은 모두 끌려가 닥달을 당했지만 아무도 그 약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장터의 늙은 약방 영감이 포졸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중림에 사는 그 바보 녀석을 뒤져보시오. 요즘 그놈에게 붙어 사는 이상한 계집이 하나 있는데 그 계집이 온 후로 바보 녀석이 장터에서 비단천이며 좋은 쌀을 사가는 것을 보았소. 질투와 의심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날 오후 조방백은 포졸들을 이끌고 직접 민준의 초가집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문을 부술듯이 걷어차고 들어와 성난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관을 능멸하고 상금을 노린 것이냐. 내 놈이 약을 보냈느냐. 민주는 갑작스러운 습격에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그저 아니라고 손을 내저을 뿐이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거칠게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이 벙어리 행세를 하며 우릴 속이려 드느냐. 어서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아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비록 누추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눈 속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처럼 고고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맑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멈추시오. 그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물론이고 조방백조차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리는 민준을 가로막고 서서 조방백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대답을 강요하며 폭력을 쓰시는 것입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를 표하는 것이 도리일진데 도리어 칼을 들이밀며 죄 없는 백성을 겁박하는 것이 이 고을의 법도입니까? 그녀의 말은 거침이 없었고 그 논리는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조방백은 난생 처음 겪는 일에 당황했습니다. 시골 구석의 미천한 계집이라고 하기에는 그 말투와 기계가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그는 아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숨겨진 위험에 잠시 넋을 잃었다가 이내 더 큰 의심을 품었습니다. 내년은 누구냐? 어찌 벙어리 따위를 감싸고 도는 것이냐? 아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분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리께서는 지금 은인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계십니다. 만약 약을 구한 것이 그리도 괘씸하시다면 차라리 부인을 다시 예전처럼 앓게 해달라고 하늘에 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조방백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는
아린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지만 감히 더 이상 무리하게 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두고 보자. 내년들의 정체를 내가 꼭 밝혀내고 말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포졸들을 데리고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중림 바보가 사실은 신통한 의술을 가졌다. 그와 함께 사는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말 한마디로 현감나리를 물리쳤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손자의 목숨을 구해준 민준에게 미처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던 할머니는 다음 장날 사람들로 붐비는 장터 한복판에서 민준을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그의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의원님, 죽을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늙은이가 무지하여 그저 바보라 부르며 업신여겼으니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장터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의원님이라니.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민준을 중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를 서의원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아픈 아이를 둔 부모들이 조심스럽게 대숲을 찾아와 민준에게 약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목소리가 생겼습니다. 아픈 사람의 증상을 꼼꼼히 듣고 정확하게 민준에게 전달해주는 아린의 맑은 목소리, 그리고 병을 고쳐주는 그의 신비로운 손길. 민준은 자신의 손으로, 아린은 자신의 목소리로, 두 사람은 비로소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에서 마침내 귀한 약초에 싹이 돋아난 것이었습니다. 조나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대숲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그 누추한 계집, 아린의 당당하고 서리빨 같던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떠돌이 계집이라기에는 그 기계가 너무나 굳건했습니다. 그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관아에서 가장 눈치가 빠른 아전 하나를 몰래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내 놈은 저 중림 바보의 초가집을 밤낮으로 감시하거라. 특히 그 계집의 행색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해야 한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아전은 그날부터 나무꾼으로 꾸며 대숲 어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묵묵히 약초를 캐고 밥을 서로 말없이 마주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전이 거의 포기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봄볕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아리는 며칠 만에 자신의 낡은 보따리를 풀어 그 안에 든 몇 안 되는 옷가지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전의 눈에 무언가가 번쩍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린이 조심스럽게 꺼내어 햇볕에 닿고 있는 것. 그것은 새의 깃털처럼 정교하게 조각된 푸른 옥비녀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비녀가 아니었습니다.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봉황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토록 귀한 물건은 이런 시골 골짜기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녀의 모양을 똑똑히 눈에 새기고는 바람처럼 관아로 달려가 조나리에게 고했습니다. 조나리는 봉황 비녀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두뇌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울에서 온 파발마가 먼지를 일으키며 관아로 뛰어들었습니다. 임금님의 아우님이 보낸 비밀스러운 편지였습니다. 그는 지금 궁궐을 차지하고 반대하는 무리를 모조리 잡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사라진 임금님의 외동딸 민요 공주를 찾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주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글귀와 함께 그녀를 잡아오거나 그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천금은 물론 으뜸가는 벼슬을 내리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나리는 편지를 읽으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눈처럼 흰 살결,
칠흑 같은 머리카락, 그리고 고고한 기품, 모든 것이 아린과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주가 궁을 빠져나갈 때 지니고 있던 유일한 표식이 바로 푸른 옥으로 만든 봉황 비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추어졌습니다. 공주다. 그 계집이 바로 미녀 공주였어. 그의 눈이 탐욕으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늘이 내린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공주를 서울로 압송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모든 공을 빼앗길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공주의 목을 베어 그 증거로 비녀와 함께 자신이 직접 바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약속된 부와 권력은 모두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관아의 모든 군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밤 중림의 숨어든 나라의 큰 죄인을 잡는다. 한 놈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특히 그 계집은 반드시 내 앞에 데려와야 한다. 그날 밤 대숲에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늘 지저귀던 새들조차 울음을 그쳤습니다. 초가집안 아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밖으로 나가 망을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며 그들의 작은 집을 포위했습니다. 조나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년이 감히 나를 속이고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내년이 바로 나라를 어지럽힌 역적의 딸 민효 공주가 아니더냐. 아리는 민효 공주라는 말에 머리를 얻어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약초 호미를 굳게 쥐고 아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조나리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하찮은 벙어리 놈이 감히 누구를 지키려 드느냐. 저놈부터 당장 끌어내라.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덮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어둠을 찢는 듯한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숲 반대편에서 쇳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나리의 군사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번쩍이는 쇠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횃불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가슴팍에는 붉은 해를 배경으로 힘차게 솟구치는 미르의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으뜸 벼슬아치가 보낸 임금님을 지키는 참된 군사들이었습니다. 조나리의 아전 중 하나가 나리의 탐욕이 과하여 큰일을 그르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몰래 빠져나와 으뜸 벼슬아치가 보낸 수색대에 이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나리는 자신들을 가로막고선 군사들의 가슴에 새겨진 미르 무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돌아가신 아버지 임금님의 군대를 상징하는 무늬였습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거센 물살처럼 열렸습니다. 불타는 궁궐, 피를 흘리며 쓰러지던 아버지의 모습, 자신을 밀치며 공주님 제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라고 외치던 상궁의 절규, 그리고 숲속을 헤매다 굴러떨어지던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아린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아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해낸 이 나라의 공주 미녀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조나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엄은 숲 전체를 울렸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 민효다. 네, 이놈, 조가놈, 감히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역적의 편에 붙어 나를 해하려 하였느냐. 저자는 나라를 배신한 역적이다. 당장 저놈을 잡아들여라. 조나리는 공주의 기세에 눌려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가 무어라 변명할 틈도 없이 미르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달려들어 그와 그의 군사들을 모조리 결박했습니다.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망친 조나리는 그렇게 비참한 끝을 맞이했습니다. 공주는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의 흑투성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요 공주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으뜸 벼슬아치를 비롯한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모아 임금님의 아우님이 이끄는 반란 무리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나라를 뒤엎으려던 무리는 벌을 받아 궁궐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민요 공주는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마침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어질고 현명한 여자 임금님이 되어 전쟁으로 고통받은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대숲 골짜기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마을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하고 화려한 행렬이 골짜기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행렬이 멈추고 9마리의 용이 수놓아진 화려한 가마에서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눈부신 임금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떨리는 눈으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 아리나 씨. 여자 임금님은 자신에게 엎드린 백성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수행원들을 뒤로 하고 홀로 대숲을 향해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오직 그곳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초가집은 여전했고 그는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란한 행렬에도 놀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부신 옷을 입은 민효가 미소를 지으면서 있었습니다. 민준도 마주 웃어주었습니다. 서 의원, 임금님이 된 민효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나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갚고자 왔습니다. 저와 함께 서울로 가십시다. 임금님 약방의 으뜸 의원이 되어 저의 곁에서 저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의원님의 귀한 재주는 이런 깊은 골짜기에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민주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궁궐 쪽을 한번 자신이 평생 살아온 대숲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자신의 작은 약초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정성껏 돌보던 자리에서 파릇파릇하고 기운차게 싹을 틔운 어린 산삼싹 하나를 조심스럽게 캐내었습니다. 그는 흙이 묻은 채로 그것을 임금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민유는 자신의 손바닥 위에 노인잡고 여린 산삼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뿌리는 비록 작지만 굳건하게 흙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높고 화려한 궁궐의 담장안이 아니라 이 흙냄새 나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서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미소를 지으며 산삼싹을 소중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 서울로 오지 않으신다면 제가 서울을 이곳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임금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골짜기에 나라에서 가장 큰 약방을 지어라. 가난하고 병든 백성은 누구라도 와서 공짜로 치료를 받게 하라. 그리고 그 약방 옆에는 이 나라 모든 약초를 키우는 밭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오직 서 의원에게 맡기도록 하라.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후로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숲 골짜기는 나라에서 가장 이름난 약초 마을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중림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서선생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누구도 그를 벙어리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날리며 넓은 약초밭을 거닐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훌륭한 청년이 된 박씨, 할머니의 손자가 든든하게 따라 그 뒤로는 마을 아이들이 종알거리며 그가 가르쳐주는 약초의 이름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걸음을 멈추고
작은 들꽃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입가에 환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가 소리내어 웃자 아이들도 까르르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거대한 대숲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대숲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더 이상 칼날 같고 외로운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개의 대금이 동시에 울리는 것처럼 맑고 깊으며 한없이 따뜻한 노래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말을 잃었던 한 사내가 온 세상을 치유하는 손길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침내 되찾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골짜기에 바람소리만 가득한 커다란 대숲이 있었습니다. 그 대숲 가장자리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홀로 서 있었지요. 그 집에는 서민준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달기 울기도 전 희미한 새벽빛이 창호지를 물들일 때면 그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늘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지만 그는 묵묵히 일어나 겉옷을 여몄습니다. 그의 세상에는 소리가 없었기에 바람이 대숲을 흔드는 소리, 마른 약초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밖으로 나와 차가운 샘물에 세수를 했습니다. 물이 어찌나 차가운지 손끝이 금세 아려왔지만 그는 오히려 그 감각에 정신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젖은 장작이 타닥거리며 매운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그 연기 냄새와 눅눅한 흙 냄새가 뒤섞여 대숲의 아침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는 솥에 거친 잡곡을 한 줌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아침밥이었습니다. 그의 작은 집안은 온통 약초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에는 꼬불꼬불한 뿌리들이 매달려 있었고 방구석에는 잘 말린 잎사귀들이 짚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말을 못하는 대신 흙과 나무와 풀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손길만으로 어느 풀이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어느 뿌리가 기운을 돋우는지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중님 바보라 불렀지만 대숲의 모든 생명은 그를 친구로 여겼습니다. 아침밥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죽을 한 그릇 비우고 민주는 물동이를 지고 샘터로 향했습니다. 샘터는 마을 어귀에 있어 가끔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곤 했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훈장님을 따라 글을 배우러 가던 아이들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멀찍이 서서 돌팔매질을 하며 깔깔거렸습니다. 저기 바보 온다. 말 못하는 벙어리다. 돌멩이가 그의 발치에 떨어졌지만 민주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물동이의 맑은 샘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깡마르고 초라했지만 두 눈은 대숲의 그것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는 지게를 지고 돌아서서 다시 자기만의 성체인 대숲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운 물동이 때문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의 무게로 인해 늘 조금은 처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새벽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지난 여름 험한 바위 틈에서 목숨을 걸고 캔 산삼한 뿌리를 정성껏 싸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골짜기에서 가장 큰 장터가 서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산삼을 이끼로 감싸고 낡은 보자기에 쌌습니다. 이 산삼만 팔면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쌀과 소금을 살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는 꽁꽁 언손을 입김으로 불며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온갖 물건을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가 뒤섞여
귀가 멍멍할 지경이었습니다. 이 시끄러운 소리의 바닷속에서 민준의 고요함은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비집고 다녔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지만 그는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한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마을의 유일한 약방이었습니다. 약방 문턱에 들어서자 매캐한 약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에는 수염을 길게 기른 늙은 약방 영감이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기다렸다가 앞에 손님이 가자 조심스럽게 산삼이 든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영감은 귀찮다는 듯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튼실하게 뻗은 산삼의 자태를 보자 그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그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산삼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습니다. 생긴 건 그럴듯한데 약 기운은 별 볼 일 없겠. 영감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영감이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으리란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손을 저으며 산삼의 가치를 표현하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험한 곳에서 이것을 캤는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그의 몸짓을 비웃듯 잘라 말했습니다. 시끄럽. 이놈 바보 녀석이 어디서 흥정을 하려 들어. 영감은 약방 구석에 있던 작은 쌀자루를 들어 민준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나 받고 떨어져라. 그마저도 내 놈을 딱하게 여겨주는 것이다. 민준은 쌀자루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삼값으로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가 다시 무언가 항의하려 손을 들자 영감은 버럭 화를 내며 쌀자루를 발로 찼습니다. 툭 하고 터진 쌀자루에서 희디인 쌀알들이 흙먼지 가득한 약방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장터의 소음이 순간 멎은 듯 했습니다. 민주는 쏟아진 쌀알들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축 처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아무 손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흙먼지에 섞인 쌀알을 한 톨 줍기 시작했습니다. 약방 영감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고 문 밖에 서 있던 몇몇 구경꾼들도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바보 녀석. 불쌍하게 됐군. 민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흙과 뒤엉킨 하얀 쌀알들만 보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조차 바닥에 떨어진 쌀알 위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엎드려 쌀알을 줍던 민주는 겨우 반쯤 채워진 쌀자루를 들고 묵묵히 약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영감의 비웃음 소리가 날카롭게 따라붙었습니다. 대숲으로 돌아오는 길.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산삼갑, 쌀 반 자루를 꼭 쥐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깊은 숲, 자신을 기다리는 유일한 안식처를 향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바람이 그의 텅 빈 소매를 스치며 울었습니다. 대숲은 그렇게 말 못하는 젊은이의 슬픔을 안고 또 하루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쉼없이 눈이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었고 대숲은 바람이 지날 때마다 칼날 같은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민주는 좁은 초가집에 갇혀 창호지에 어른거리는 눈보라의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얻어온 쌀도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장작을 아궁이에 밀어 넣으며 이 지독한 추위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대숲 전체가 뽑혀나갈 듯이 바람이 울부짖던 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바람 소리에 묻혀버린 그때 누군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얇은 방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했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깊은 밤, 험한 눈보라를 뚫고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문빗장을 열자 차가운 눈바람과 함께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인형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웃에 사는 가끔 민준에게 삶은 감자 한 알이라도 건네주던 유일한 이웃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다 쓰러져가는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민준, 제발 우리 손주 좀. 할머니의 유일한 피부치인 어린 손자가 밤새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다 방금 전숨이 넘어가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눈물과 눈이 뒤엉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이고 재빨리 자신의 약초 꾸러미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한 고열과 경련에는 일반 약초가 소용없었습니다. 민준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설온 버섯. 오직 이런 끔찍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깊은 겨울밤에만 대숲 가장 안쪽 절망의 낭떠러지라 불리는 아찔한 절벽 틈에서만 자라는 귀하디귀한 약재였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다 낡은 삿갓을 쓰고 두꺼운 겉옷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튼튼한 밧줄을 메고 약초를 캐는 호미를 챙겼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며 말렸지만 민주는 그저 할머니의 거친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울부짖는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람은 비수처럼 얼굴을 파고들었 눈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게 쏟아부었습니다. 대나무들은 괴로운 비명을 지르며 서로 부딪혔습니다. 민주는 몇 번이고 깊은 눈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발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오직 손에 쥔 호미의 감촉과 절벽의 위치를 기억하는 본능에 의지해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마침내 절벽 끝에 섰습니다. 그는 밧줄을 굵은 대나무에 묶 아찔한 절벽 아래로 몸을 내렸습니다. 바람이 그의 몸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바위 틈을 더듬어 마침내 얼음꽃처럼 피어난 하얀 설온 버섯 몇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그가 버섯을 캐내어 품에 안는 순간 밧줄을 묶었던 대나무가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절벽 중간의 소나무 가지에 걸려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깊은 눈더미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신음하던 민주는 바로 그때 아주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커다란 대나무 아래 마치 눈으로 빚은 인형처럼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찢어지고 피에 젖었지만 한눈에 보아도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살결과 칠흑 같은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굳게 쥔 손 옆에는 어둠 속에서도 영롱한 빛을 발하는 빛이 봉황비녀 하나가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순간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다가가 코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희미하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절벽을 탔는지 손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사실을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그는 품속에 설온 버섯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절반은 다시 조심스럽게 품에 넣고 나머지 절반은 얼어붙은 여인의 입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곤 자신의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여인을 등에 둘러맸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문지방을 넘자마자 쓰러졌습니다. 그는 기어가다시피 박씨 할머니에게 30버섯의 절반을 건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틀이 지난 후였습니다. 온몸은 손뭉치처럼 무거웠지만 방 안에는 낯선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구해온 여인이 멍한 눈으로 아궁이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깨어났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낯선 것과 말을 못하는 민준을 보고 며칠 동안 심한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의 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자신이 해치지 않을 것임을, 이곳은 안전함을 필사적으로 알렸습니다. 여인은 비록 기억을 잃었으나 몸에 밴 기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내민 거친 죽을 한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 한 숟가락도 흘리지 않고 깨끗이 비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더 이상 방구석에 움츠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다 해진 옷을 발견하고는 서툰 바느질로 정성껏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약초를 다듬으면 옆에서 조용히 그것을 종류별로 분류했습니다. 민준은 아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눈 속에서 만난 차가운 아린 사람이란 뜻이기도 했고 그저 그가 발음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아린은 그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없었지만 그 어떤 대화보다 깊은 교감이 오고 갔습니다. 민준은 아린을 위해 난생 처음 산토끼를 잡았습니다. 그는 토끼 가죽으로 그녀의 발을 감쌀 따뜻한 신을 만들었습니다. 아린은 민준이 끓여준 뜨끈한 죽의 맛에 비록 조미료 하나 없는 거친 죽이었지만 난생 처음 맛보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텅 빈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먼지투성이었던 초가집은 몰라보게 정갈해졌습니다. 그 겨울 대숲의 초가집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의 불씨가 꺼지지 않아 답짓는 연기가 매일 피어올랐습니다. 말을 못하는 남자와 기억을 잃은 여자, 세상에서 가장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가장 완전한 온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유일한 세상이었고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로였습니다. 일고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대숲에도 마침내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흙내음이 짙게 피어올라 대나무 숲은 겨운에 묵혔던 잿빛을 벗고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초가집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린이 정성껏 바른 창호지는 햇빛을 더 환하게 받아들여 방구석에는 그녀가 꺾어온 작은 들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말없이 지냈지만 서로의 작은 몸짓과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짜기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을을 다스리는 조방백, 즉 현감나리의 부인이 원인 모를 괴이한 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렀지만 차도가 없었고 부인의 피부는 비늘처럼 일어나며 흉측하게 변해가고 밤마다 끔찍한 고통에 비명을 지른다고 했습니다. 조방백은 부인을 낫게 하는 이에게는 집안의 재산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며 온 고을에 큰 상금이 걸린 방을 붙였습니다. 그 소문이 대숲까지 흘러들었을 때 아리는 민준이 모아둔 낡은 책첩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할아버지가 쓰던 것으로 글이라기보다는 그림에 가까운 기이한 약초 그림들과 알아보기 힘든 기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저 물려받은 대로 약초를 캐고 다듬을 뿐이었지만 아리는 그 책첩을 넘기며 알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그녀의 몸은 그 기록들이 평범한 약초 도감이 아니라 아주 오래되고 귀한 의서의 일부임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장터에서 들은 조방백 부인의 증상을
손짓 발짓으로 아린에게 설명했을 때였습니다. 피부가 비늘처럼 일어나고 검게 변하며 밤마다 고통이 심해진다는 대목에서 아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잊혔던 기억의 파편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낡은 의서를 뒤졌습니다. 그리고는 민준이 특별히 뒤뜰 구석, 아무도 모르는 곳에 몰래 키우고 있던 3가지 약초 그림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하나는 붉은 이슬을 머금은 풀이었고 다른 하나는 뱀의 혀를 닮은 뿌리였으며 마지막 하나는 달빛에만 피어나는 작은 꽃이었습니다. 민주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 3가지 약초는 그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하고 또한 가장 위험한 독초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약으로 쓸 생각은 감히 하지 못하고 그저 대대로 지켜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리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3 약초를 가리키며 그것들을 섞는 순서와 양을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아는지도 몰랐지만 그것이 희귀한 독을 푸는 유일한 해독제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린의 눈빛에 담긴 지혜와 확신을 믿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그 비밀스러운 약초들을 캐내어 아린이 가리킨 순서대로 조심스럽게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초가 끓어오르자 쓰고도 향긋한 난생 처음 맡아보는 기이한 향기가 초가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꼬박 하루를 달여 검고 작은 환약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검은 옷으로 몸을 가리고 몰래 관아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약이 든 주머니를 부인의 침소 앞마당에 떨어뜨리고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골짜기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방백의 부인이 기적처럼 병석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방백은 기뻐하는 한편 자신을 능멸하듯 몰래 약을 던지고 사라진 신비의 의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포졸들을 풀어온 마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은 모두 끌려가 닥달을 당했지만 아무도 그 약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장터의 늙은 약방 영감이 포졸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중림에 사는 그 바보 녀석을 뒤져보시오. 요즘 그놈에게 붙어 사는 이상한 계집이 하나 있는데 그 계집이 온 후로 바보 녀석이 장터에서 비단천이며 좋은 쌀을 사가는 것을 보았소. 질투와 의심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날 오후 조방백은 포졸들을 이끌고 직접 민준의 초가집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문을 부술듯이 걷어차고 들어와 성난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관을 능멸하고 상금을 노린 것이냐. 내 놈이 약을 보냈느냐. 민주는 갑작스러운 습격에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그저 아니라고 손을 내저을 뿐이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거칠게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이 벙어리 행세를 하며 우릴 속이려 드느냐. 어서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아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비록 누추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눈 속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처럼 고고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맑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멈추시오. 그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물론이고 조방백조차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리는 민준을 가로막고 서서 조방백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대답을 강요하며 폭력을 쓰시는 것입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를 표하는 것이 도리일진데 도리어 칼을 들이밀며 죄 없는 백성을 겁박하는 것이 이 고을의 법도입니까? 그녀의 말은 거침이 없었고 그 논리는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조방백은 난생 처음 겪는 일에 당황했습니다. 시골 구석에 미천한 계집이라고 하기에는
그 말투와 기계가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그는 아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숨겨진 위험에 잠시 넋을 잃었다가 이내 더 큰 의심을 품었습니다. 내년은 누구냐? 어찌 벙어리 따위를 감싸고 도는 것이냐? 아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분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리께서는 지금 은인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계십니다. 만약 약을 구한 것이 그리도 괘씸하시다면 차라리 부인을 다시 예전처럼 앓게 해달라고 하늘에 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조방백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그는 아린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지만 감히 더 이상 무례하게 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두고 보자. 내년들의 정체를 내가 꼭 밝혀내고 말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포졸들을 데리고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중림 바보가 사실은 신통한 의술을 가졌다. 그와 함께 사는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말 한마디로 현감나리를 물리쳤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손자의 목숨을 구해준 민준에게 미처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던 할머니는 다음 장날 사람들로 붐비는 장터 한복판에서 민준을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그의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의원님, 죽을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늙은이가 무지하여 그저 바보라 부르며 업신여겼으니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장터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의원님이라니.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민준을 중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를 서의원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아픈 아이를 둔 부모들이 조심스럽게 대숲을 찾아와 민준에게 약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목소리가 생겼습니다. 아픈 사람의 증상을 꼼꼼히 듣고 정확하게 민준에게 전달해주는 아린의 맑은 목소리, 그리고 병을 고쳐주는 그의 신비로운 손길. 민준은 자신의 손으로, 아린은 자신의 목소리로, 두 사람은 비로소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에서 마침내 귀한 약초의 싹이 돋아난 것이었습니다. 조나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대숲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그 누추한 계집, 아린의 당당하고 서리빨 같던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떠돌이 계집이라기에는 그 기계가 너무나 굳건했습니다. 그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관아에서 가장 눈치가 빠른 아전 하나를 몰래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내 놈은 저 중림 바보의 초가집을 밤낮으로 감시하거라. 특히 그 계집의 행색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해야 한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아전은 그날부터 나무꾼으로 꾸며 대숲 어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묵묵히 약초를 캐고 밥을 서로 말없이 마주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전이 거의 포기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봄볕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아리는 며칠 만에 자신의 낡은 보따리를 풀어 그 안에 든 몇 안 되는 옷가지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전의 눈에 무언가가 번쩍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린이 조심스럽게 꺼내어 햇볕에 닿고 있는 것. 그것은 새의 깃털처럼 정교하게 조각된 푸른 옥비녀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비녀가 아니었습니다.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봉황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토록 귀한 물건은 이런 시골 골짜기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녀의 모양을 똑똑히 눈에 새기고는 바람처럼 관아로 달려가 조나리에게 고했습니다. 조나리는 봉황 비녀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두뇌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울에서 온 파발마가 먼지를 일으키며 관하로 뛰어들었습니다. 임금님의 아우님이 보낸 비밀스러운 편지였습니다. 그는 지금 궁궐을 차지하고 반대하는 무리를 모조리 잡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사라진 임금님의 외동딸 민효 공주를 찾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주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글귀와 함께 그녀를 잡아오거나 그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천금은 물론 으뜸가는 벼슬을 내리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나리는 편지를 읽으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눈처럼 흰 살결, 칠흑 같은 머리카락, 그리고 고고한 기품, 모든 것이 아린과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주가 궁을 빠져나갈 때 지니고 있던 유일한 표식이 바로 푸른 옥으로 만든 봉황비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추어졌습니다. 공주다. 그 계집이 바로 민효 공주였어. 그의 눈이 탐욕으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늘이 내린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공주를 서울로 압송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모든 공을 빼앗길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공주의 목을 베어 그 증거로 비녀와 함께 자신이 직접 바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약속된 부와 권력은 모두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관아의 모든 군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밤 중림의 숨어든 나라의 큰 죄인을 잡는다. 한 놈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특히 그 계집은 반드시 내 앞에 데려와야 한다. 그날 밤 대숲에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늘 지저귀던 새들조차 울음을 그쳤습니다. 초가집안 아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밖으로 나가 망을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며 그들의 작은 집을 포위했습니다. 조나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년이 감히 나를 속이고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내년이 바로 나라를 어지럽힌 역적의 딸 민효 공주가 아니더냐. 아리는 민효 공주라는 말에 머리를 얻어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약초 호미를 굳게 쥐고 아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조나리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하찮은 벙어리 놈이 감히 누구를 지키려 드느냐. 저놈부터 당장 끌어내라.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덮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어둠을 찢는 듯한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숲 반대편에서 쇳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나리의 군사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번쩍이는 쇠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횃불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가슴팍에는 붉은 해를 배경으로 힘차게 솟구치는 미르의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으뜸 벼슬아치가 보낸 임금님을 지키는 참된 군사들이었습니다. 조나리의 아전 중 하나가 나리의 탐욕이 과하여 큰일을 그르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몰래 빠져나와 으뜸 벼슬아치가 보낸 수색대에 이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나리는 자신들을 가로막고선 군사들의 가슴에 새겨진 미르 무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돌아가신 아버지 임금님의 군대를 상징하는 무늬였습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거센 물살처럼 열렸습니다. 불타는 궁궐, 피를 흘리며 쓰러지던 아버지의 모습, 자신을 밀치며 공주님 제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라고 외치던 상궁의 절규, 그리고 숲속을 헤매다 굴러떨어지던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아린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아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해낸 이 나라의 공주 민효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조나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엄은
숲 전체를 울렸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 민효다. 네, 이놈, 조가놈, 감히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역적의 편에 붙어 나를 해하려 하였느냐. 저자는 나라를 배신한 역적이다. 당장 저놈을 잡아들여라. 오나리는 공주의 기세에 눌려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가 무어라 변명할 틈도 없이 미르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달려들어 그와 그의 군사들을 모조리 결박했습니다.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망친 조나리는 그렇게 비참한 끝을 맞이했습니다. 공주는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의 흑투성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요 공주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으뜸 벼슬아치를 비롯한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모아 임금님의 아우님이 이끄는 반란 무리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나라를 뒤엎으려던 무리는 벌을 받아 궁궐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민요 공주는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마침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어질고 현명한 여자 임금님이 되어 전쟁으로 고통받은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대숲 골짜기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마을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하고 화려한 행렬이 골짜기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행렬이 멈추고 9마리의 용이 수놓아진 화려한 가마에서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눈부신 임금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떨리는 눈으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 아리나 씨. 여자 임금님은 자신에게 엎드린 백성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수행원들을 뒤로 하고 홀로 대숲을 향해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오직 그곳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초가집은 여전했고 그는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란한 행렬에도 놀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부신 옷을 입은 민효가 미소를 지으면서 있었습니다. 민준도 마주 웃어주었습니다. 서 의원, 임금님이 된 민효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나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갚고자 왔습니다. 저와 함께 서울로 가십시다. 임금님 약방의 으뜸 의원이 되어 저의 곁에서 저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의원님의 귀한 재주는 이런 깊은 골짜기에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민주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궁궐 쪽을 한번 자신이 평생 살아온 대숲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자신의 작은 약초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정성껏 돌보던 자리에서 파릇파릇하고 기운차게 싹을 틔운 어린 산삼싹 하나를 조심스럽게 캐내었습니다. 그는 흙이 묻은 채로 그것을 임금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민유는 자신의 손바닥 위에 노인잡고 여린 산삼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뿌리는 비록 작지만 굳건하게 흙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높고 화려한 궁궐의 담장안이 아니라 이 흙냄새 나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서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미소를 지으며 산삼싹을 소중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울로 오지 않으신다면 제가 서울을 이곳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임금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골짜기에 나라에서 가장 큰 약방을 지어라. 가난하고 병든 백성은 누구라도 와서 공짜로 치료를 받게 하라. 그리고 그 약방 옆에는 이 나라 모든 약초를 키우는 밭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오직 서 의원에게 맡기도록 하라.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후로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숲 골짜기는 나라에서 가장 이름난 약초 마을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중림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서선생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누구도 그를 벙어리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날리며 넓은 약초밭을 거닐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훌륭한 청년이 된 박씨, 할머니의 손자가 든든하게 따랐고 그 뒤로는 마을 아이들이 종알거리며 그가 가르쳐주는 약초의 이름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걸음을 멈추고 작은 들꽃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입가에 환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가 소리내어 웃자 아이들도 까르르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거대한 대숲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대숲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더 이상 칼날 같고 외로운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개의 대금이 동시에 울리는 것처럼 맑고 깊으며 한없이 따뜻한 노래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말을 잃었던 한 사내가 온 세상을 치유하는 손길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침내 되찾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